안녕하세요. 2018년 3월 캐나다 가계부로 돌아온 한인 K 엉클 찐입니다. 네, 오늘도 저 캐나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인의 처절한 사투를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집세와 공과금 먼저 내보겠습니다. 집세는 1베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3월 1일에 항상 빠져나가는데 655달러가 나갔습니다. 이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저는 이제 집으로 이사 갈 거고, 그리고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도 원래부터 월세를 660으로 올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캐나다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좀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베드면 보통 한 7, 800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싸게 잘 구해서, 그리고 아파트나 월세에 사시다 보면은 월세를 월세를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못 올릴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도 보통은 한 2% 많아야 1%에서 2% 정도 월세가 1년마다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뭐 시세나 아니면 물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올라서 초반에 좀 집을 사실 돈도 부족하시고 아니면 뭐 캐나다에 오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은 아파트 같은데 월세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 비를 내야겠죠. 저와 아내까지 둘 다 파이도라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저는 제 폰을 들고 왔어서 엄청 싸게 한 25달러 정도 내고 있고요. 아내는 핸드폰을 하나 새로 사서 40달러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렴한 편인 게 저희는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아요. 요즘 캐나다에서도 웬만한 뭐 도서관이나 학교나 제가 일하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특히 캐나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직도 문자나 전화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희가 카톡을 쓰는 것만큼 메시지를 많이 쓰진 않고요. 젊은 사람이면은 뭐 당연히 페북 메시지를 쓰거나 왓츠앱을 쓰거나 할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은 인터넷. 저희는 로저스 인터넷을 쓰고 있고요. 로저스가 아마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속도나 뭐 무제한 용량 이런 걸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73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세를 내야겠죠. 전기세는 이번 달에 32.20달러. 정확하게 말하면 저번 달이겠죠.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비도 그렇고 다 저번 달 이만큼 쓴 거를 이제 3월에 내는 거죠. 이렇게 냈는데, 전기세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캐나다는 보통 시간제별로 다른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한국처럼 누진세가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서는 항상 가격이 똑같고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세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쪽 시간대만 피해서 쓰시면은 쉽게 아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쌀 때랑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 달에 30달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계속 비싼 시간에만 썼다 그러면 뭐 한 4, 50 나오겠죠. 그래도 저희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과금을 내고 이제 구체적인 지출과 수입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월 2일에 저희가 적금을 넣어둔 은행에서 그, 그 뭐라죠?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자가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스코시아 뱅크의 모멘텀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해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대형 은행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이자가 높고 가장 자유로운 적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언제든지 뺄 수가 있고, 돈을 빼면 이제 당연히 적금에 조금 차이가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뺄 수가 있고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이자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재작년부터 이 적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만 불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억인 거죠.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보장이 크고 더 은행에 넣어두면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그로서리, 첫 장을 봤는데 월마트를 먼저 갔죠.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바나나는 1.3달러. 바나나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1kg 정도를 샀는데 1,300원이니까 싼 거 맞죠? 한국에서 제가 장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바나나를 특히 좋아해서 자주 사 먹는데 바나나는 이 정도 하고요. KBG 양배추는 1kg에 1.4 정도 해요. 그리고 계란은 보통 18개씩 사거든요. 18개. 이날은 좀 싸게 샀네요. 3.57. 한 4달러에 샀는데 보통은 한 4.4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레나 뭐 그런 거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라운드 비프라는 게 있어요. 린 그라운드 비프. 그 말 그대로 이제 간 고기, 갈아 있는 고기죠. 이거를 3.75에 샀고요. 감자도 샀는데 감자는 한 1kg에 50센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날 롤티슈를 샀네요. 롤티슈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6개짜리 롤에 한 10달러 정도 준 것 같아요. 이날 뭐 쿠폰도 쓰고 할인도 좀 받아서 이 정도인데 친구 말로는 여기가 휴지나 이런 게 좀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할인도 자주 하고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육수 내기 전에 육수를 내는 대신에 저희는 캠벨에서 나온 치킨 브로스라고 하는 이미 약간 짭짤한 맛이 좋은 맛이 나는 그런 육수를 팔아요. 저희는 그걸 많이 쓰는데 이날은 제가 아내 말을 듣고 사오려고 했었는데 잘못 등짝 스매싱을 맞을 뻔했는데 어쨌든 원래 치킨 브로스를 사야 되는데 베지터블 그러니까 야채 육수를 사왔는데 저는 사실 별 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몸에도 더 좋겠지 이렇게 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맛도 정말 없고 없다는 말은 안 좋다는 얘기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영양소가 더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3월 5일에는 외식을 잠깐 했어요.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류를 뗄 게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 뭐 9시 한 4시까지 이렇게 밖에 안 열더라고요.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동료에게 부탁해서 점심을 사주는 대가로 태워달라고 하고 이날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티몰턴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보이는 그런 가게인데 여기서 쿠폰 써서 합쳐서 두 명이서 합쳐서 한 13달러에 버거 세트 두 개를 시켰습니다. 조금 웬디스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햄버거가 네모로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강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햄버거가 동그라니까 버거도 동그랗게 잘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패티가 있다고 치면은 동그랗게 자르면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남겠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데서는 재활용해 쓸 수도 있고 다른 버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웬디스는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딱 정확하게 잘라서 다 드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걸 마케팅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패티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먹고 싶다 버거보다 그런 분들은 웬디스를 추천합니다. 3월 6일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이제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에서 오삽이라고 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뭐 조건도 있죠.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둘이 같이 있고 아내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학자금 대출은 좀 특이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없고 졸업하고 뭐 얼마 뒤에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졸업하고 뭐 한 6개월 뒤에 갚는 건데 그동안 이자도 쌓여요. 졸업하고부터는. 그래서 뭐 사실상 졸업하고 바로 갚는 게 제일 좋죠. 그거 말고도 돈을 빌려줄 때 한 4,000달러를 빌려주면은 500달러 정도는 안 갚아도 돼요. 그냥 공짜 돈인 거죠. 그래서 4,000달러를 받았으면은 3,500달러만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500달러는 그냥 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 좋죠.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시다면은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비공식적인 자료인데 이제 오삽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학금이나 다른 지원 정책을 받기도 되게 쉽다고 해요. 오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삽을 신청할 때 이 수입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떼야 되는데 오삽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나 뭐 기관 단체에서도 이런 걸 보고 많이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자도 뭐 졸업하기 전에 다 갚으시면 걱정 없으니까 웬만하시면은 오삽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내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쪽 이민자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있어요. 뭐 이제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여기 왔던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토요일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내가 운 좋게 거기에 취직이 되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캐나다 오셔서 조금 직장 잡기 어렵다. 그리고 좀 좋은 직장을 잡고 싶다. 이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싶고 뭐 한글 가르치는 거면 크게 영어가 걱정이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의 월급이라 하긴 그렇고 2주마다 들어오니까 2주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리고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웍 익스프레스라는 곳을 갔어요. 이게 웍이라고 하면 약간 중국 요리 그런 중국 그 냄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중국 식당인 거죠. 근데 식당이 아니라 몰에 있는 약간 픽업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긴 한데 뭐 책상에서 먹을 수 있긴 한데 서빙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줘서 거기서 바로 먹는 거죠. 아니면 뭐 저희는 보통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져와서 먹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좋죠. 정말 좋죠. 너무 많아서 하나를 사면은 두 명이서 먹어요. 저랑 아내랑. 저가 절대로 적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주는 대로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는데 두 명이서 먹어도 딱 맞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이랑 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메뉴가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면이나 밥을 하나 고르고요. 카레면 뭐 그냥 중국면, 볶음밥 뭐 이렇게 고르고 그리고 이제 메뉴마다 가격이 달라지죠. 저희는 이제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데 오렌지 치킨이 약간 양념통닭과 비슷하지 않지만 조금 그래도 어떤 치킨을 좋아하는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렌지 치킨이라는 걸 시켜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면 반, 치킨 반 이렇게 주는데 정말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안 남기기가 힘듭니다. 혼자서는. 가격이 8.69예요. 픽업이니까 팁 없죠. 그렇기 때문에 8.7로 두 명이서 해결하니까 말 그대로 4.35씩 외식치고는 정말 싸게 먹히는 거죠. 한국에서 뭐 짜장면 시켜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치킨이 듬뿍 들어가 있으니 조만간 또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저희 한 1, 2주마다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3월, 정확하게는 4월 말까지 캐나다는 세금 환급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까지 그 전에 지금 2018년 3월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썼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는 회사 같은 데 다니면 보통 회사에서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 제공되는 종류도 좀 많이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사 멀리 가면 해주고 뭐 월세 내면 해주고 병원 가면 해주고 좀 비슷한 것도 많긴 한데 그 한국은 그런 것도 여기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대부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을 $4,000를 넘게 받았어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와이프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면서 학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학생이어서 학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걸로 한 3,000달러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RRSP라고 하는 일종의 연금 투자 상품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 연금을 넣으면은 그 금액만큼 수입세를 제공해줘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어서 수입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벌어서 세금을 10% 내야 된다. 보통은 30%인데 30%를 내야 된다 치죠. 그럼 3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세금을 30%라고 했을 때 RRSP에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15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해 수입이 말 그대로 500만 원으로 줄은 거고, 그럼 원래 세금이 150만 원이 되는 건데, 제가 1,0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을 냈으니까, 그리고 500만 원을 RRSP에 넣었으니까 150만 원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단점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연금이라 했으니까 연금 65세 지나서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별로 세금이 달라서 수입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 세금 비율이 높아지고,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지는데, 아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30%로 일정하겠지만 보통 뭐 20%에서 최대한 49%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처럼 수입이 많을 때 이렇게 RRSP를 넣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고, 나중에 65세 되면 은퇴를 하겠죠. 은퇴하고 적은 세금만 내고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냥 연금이나 뭐 세금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RRSP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3,000달러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세금을 거의 못 받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은, 지금 4,000달러 중에 20달러 정도는 아내 거예요. 20달러 밖에 안 돼요. 거의 아내가 학비를 다 내는데, 왜냐하면 아직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아내의 학비 크레딧의 일부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내는 없으니까 거의 저한테서 3,000달러가 나왔고, 아내는 올해부터죠. 2018년 올해부터 일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보통 세금 환급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일단 뭐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세금 환급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세금 환급 금액은 저희 아내처럼 20%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비 같은 거는 계속 쌓여요. 쓸 때까지 쌓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일을 하시는 순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학비의 15%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유학생이 지금 학비가 8,0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학기에. 1년 뭐 두 학기를 했다고 치면은 16,000불인데 15%면은 뭐 거의 22,000, 2,500불 정도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죠. 15%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는 세금이 많아서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 텐데, 세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 환급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세금이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금은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일단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1부를 마치고, 3월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2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